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장적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나라 밖 상황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또 소득 양극화, 일자리 등 이런 대내적인 어려움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왜 내년에 5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고요. 그래서 오늘 직설에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가운데 내년 예산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내용들,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한 의미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심의에 이제 들어가는 내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들, 내용들, 적절성 여부, 또 효율성 여부 등등등 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당의 올해 내년 예산안 심의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어떤 포인트에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볼 것인지까지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부산 가톨릭대 차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왼쪽으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리포트 말고요.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들 저희가 좀 이렇게 목소리만 좀 따로 편집을 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먼저 이 내용 보시고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고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의 일부 내용, 특히 좀 경제 쪽에 좀 저희가 치중을 해서 내용들을 좀 준비를 좀 해서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세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좀 먼저 던지겠습니다. 그냥 쭉 우리 최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어제 대통령이 확장 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저성장 양극화, 대내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등등등 왜 확장적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했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동안의 대통령의 경제 인식 또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좀 논란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짧게 좀 짚어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그러니까 좀 안 좋다. 상당히 위기 국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야 간에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금 당면한 경제 자체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서라도 예.
이 지금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경제를 좀 구해야 되겠다. 네. 그러한 인식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런 표현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던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재정을 강하게 그러니까 많이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예.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앞서 우리 그 자료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측면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확장적 재정 운영만으로 가면 모든 경제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느냐. 그것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맞는 겁니다. 얘기죠, 그것도. 그래서 이것은 재정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운용 자체는 일종의 보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이거 신통방통한 하나의 묘책처럼 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주장. 그러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여러 가지 경기 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예.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 예를 들면 뭐 그 기업 경기를 상당히 조금 불안을 본 그런 여러 가지 네. 이 좀 이 그 기업 반기업 정책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예. 극복할 것이냐도 또 다른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소장님께서는요? 자화자찬식 경제 인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유리한 수치만 말씀해 주셨고 예. 불리한 수치는 좀 애써 외면하지 않으셨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비판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욱 평론가님 말씀. 뭐 한번 드려보죠. 총론적이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맞는 방향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그러나 조금 들어가서 시기의 문제 그리고 현재 경제 상태, 환경의 문제를 보면 예.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확장적 재정의 기능이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경기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느냐. 환자도 그렇잖아요. 더 떨어지지 않게 예, 막는 안정화 거. 조치를 예. 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 타이밍이니까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활력 제고형 확장 재정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세분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좀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적절성 여부,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만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한 내용들이 좀 오늘 말씀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513조 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앞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이런 엄중한 경제 인식의 적절한 규모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나서 재정 건전성이 그러니까 받쳐줄 만한 재정이 우리가 건전한 이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같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차관님부터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죠. 일단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513조 5천억 그러니까 지금 올해 69조. 예. 보다 43조 9천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9.3%가 지금 늘었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그러니까 재정 운용이다는 예.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예. 재정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식의 일종의 퍼주기식의 예. 그러한 그 예산 편성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라 일종의 혁신적 그러니까 포용 성장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R&D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또 SO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 특정 분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균형감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그럼에도 경지성 복지 지출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가 심화될 경우 상당히 탈출해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차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작년보다 사실 꽤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10% 늘었죠. 가까이 예. 늘었고. 그래서 500조를 또 처음 넘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최근에 엄중한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일단 이렇게 좀 확장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에 담긴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한 팩트인데 이것이
반이나 그러니까 반밖에 안 남았느냐, 네. 반이나 남았느냐의 그런 일종의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요.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경제 주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가계와 정부와 예.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가계나 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이게 정부가 앞장서서 뭔가를 좀 끌고 나가야 된다는 예. 필요성,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 측면은 저는 분명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예. 지금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또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조금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또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예산이 많이 늘었다라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약간 불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김상일 평론가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 장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513조 예산 중에 60조 2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조달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빚으로 조달해서 사용하겠다는 것 대부분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예. 사회복지 지출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SOC 사업에도 투자를 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40%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건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라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 재정 건전성은 지금 감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국가 채무는요,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 합쳐서 680조예요.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빚은 680조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부채가 640조예요. 이거를 더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채가 있습니다. 예. 2018년 현재 대략 500조 가까이 됩니다. 예. 이것을 다 합치면은요, 우리나라 총 부채가 2,100조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GDP가 1,943조예요. 그러면 지금 100%가 넘는 거예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사항, 연금 부채라든지 공공기관 부채를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아주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께 예.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40%가 안 된다는 부채는 우리만 따지는 기준인지 아니면 이게 글로벌하게 다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는 이거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글로벌하게 저렇게 따져요.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지방 부채만 그렇게만 해가지고 따지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존을 해주는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정부가 예산으로 다 보존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 세계에서 예. 아주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적인 부채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들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기준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지만 그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추이를 봐야 되는 거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갑자기 레코드판이 튀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저는 얘기해야 네.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적절하냐라는 질문이셨잖아요.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가장 많이 늘린 부분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를 27.5% 늘렸다라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가장 많이 퍼센테이지로 맞습니다. 늘렸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좀 이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에서. 그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하면 18.8조 8천억 정도뿐이 안 되니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 27%라 그래봐야 그 몇 조 되겠습니까? 5.2조. 23.9조입니다. 예, 총액이 내년에. 내년이 그런 거죠. 예. 저는 올해 올해는 얘기한 거고. 18.8조고요. 18.8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5.2조, 5조 2천억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500조 예산에서 사실상 경제 분야에 투여되는 늘어나는 부분은 5조다? 그러면 그게 적절하냐? 그거는 따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인데 20.6%가 늘어나요. 자, 20.6%인데 원래 이 분야가 차지하는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올해 기준으로 161조, 네. 내년 기준으로 181.6조, 181조 6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경제에서 그러면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복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예산들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전 지출로 들어가서 소비로 제가 그 소득주도 성장에서도 예, 예. 얘기했지만 네. 이전 지출로 들어가서 소비로 이어지는 성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의미한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핵심은 경제 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민간이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 국민 경제에서 예.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예. 민간 경제를 어떻게 활력을 제고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 시장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가 알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예.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국민의 여론을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예산안을 좀 그 항목별로 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김삼일 평론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 학자들이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재정 건성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지금 정부가 그 만들어낸 이 빚을 나중에 후세대들이 다 떠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적들도 좀 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뭐 지난번에 폴 크루먼 교수 와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IMF가 얘기하는 것들도 좀 살펴보면은 경기가 하강 국면이나 침체 국면에 있을 때는 정부가 사실은 곳간을 열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냐 여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도 상황을 호도하는 거예요. OECD나 IMF에서 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구해라, 시행해라라고 하는 거는요,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인프라에 투자해라. 생산성 향상에 투자해라. 그리고 R&D 자금에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거지. 지금처럼 뭐 기초연금 인상하고 아동수당 확대하고 노령연금 인상하고 연 3조, 4조 이렇게 복지 돼요. 쪽, 예. 포퓰리즘식의 복지 예산에다가 이렇게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경기가 어려우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타격이 큰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복지 쪽의 예산의 증액 부분, 물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소비성 지출이죠. 그냥 경직성 지출인 거죠.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사실 우리 쪽에서는 이것도 좀 불가피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우리 상당히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가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경기가 그러니까 이 침체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장승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러면 지금까 아주 경직성 복지 예산만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 규모 자체는 작다고 하지만 증가율 자체는 전년도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올해에 비하면 내년 같은 경우 27.5%가 증가하고요. R&D 같은 경우도 예산이 17.4%가 증가됩니다. SOC도 12.9%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예, 자체가 일종의 건설 경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 이전의 정권의 패턴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니까 여건 내에 일각의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정부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특정 분야의 이 포퓰리즘식 그러니까 예. 복지 예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 재정을 균형감 있게 하려는 노력은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식으로 폄하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MF나 또 뭐 세계은행 같은 경우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한국 나름대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금 예.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예.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받아들여서 지금은 상당히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경직성 복지 예산보다는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혁신 성장을 할 수 예. 있는 여러 가지 거기도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빠뜨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평론가님.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방파제의 역할. 역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의 네, 역할 마중물의 이거예요. 역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확장 규모가 적정하냐이지
확장 재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환자를 살려야죠. 우리가 스테빌라이즈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안정화를 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도 확장 재정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속도가 빨라지면 안 되잖아요. 예. 죽는 속도가 빨라지면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조차도 사라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필수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문제는 뭐냐? 이것을 마중물의 역할로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투여를 해도 네, 그게 투여를 마중물이 해도. 될 거냐.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여기 직설에 나와서 그런 표현을 한번 썼는데 우리가 도로 상태를 봐야 된다. 우리가 자전거 경기를 하는데 막 달려요. 페달을 막 밟습니다. 근데 이게 직선 도로면은 막 밟아서 시간을 단축하면 좋죠. 예. 근데 막 밟았는데 굽은 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탈선을 탈선하니까. 경제 예, 자체가 예. 탈선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확장적 기조는 맞으나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부분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어디에 투여되는 예. 게 적절한가 이거를 따져주는 게 맞다. 다시 예. 돌아가서 하면 방파제 역할로서의 확장적 기조는 확실하게 방향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반론이라 또 부연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듣고요. 재정 건전성 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대통령이 한 그 연설문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5조로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을 했다. 내년에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에서 범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제 결국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해명하는 또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내년에 적자 국채 규모가 국채가 60조 원 발행한다는 얘기도 우리 장 소장님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해서 정부의 어떤 좀 단기적인 어떤 재정 전략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재정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한 말씀만 더 듣고 세부적인 내용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상현 평론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확장 재정이라는 것이 담은 이야기는 적자 재정을 하겠다는 그럼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하면 국채 발행은 수반되는 그럼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하느냐가 얼마나 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그 발행 한도를 다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발행 한도라는 건 그야말로 그만큼까지 발행을 해라 이런 거고요. 예, 예. 그 국채 발행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요소로서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의 균형 내지는 재정 상태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 흐름을 스무딩을 하는,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재정의 흐름이 가게끔 하는 게 국채 발행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국채의 발행과 환수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한국은행에서 예.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통화를 조절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정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경기 조절용으로 쓴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접근이죠. 그건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아니고?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우려가 지금 나오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세수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적자가 났어요. 예. 그러다가 그 비판이 커지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세수 추계의 기준을 굉장히 보수화합니다. 보수화했죠. 예. 보수화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흑자 재정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추계를 지금 잘못하고 잘못한 있는 거죠.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 상황에서 세수 호조가 있었는데 그 세수 호조가 그러면 경기의 호황형 세수 호조냐, 경기 불황형 세수 호조냐 이게 있어요 또. 근데 기본적으로는 불황형 세수 후자죠. 호조였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황의 여파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올해의 세수가 좋았죠. 근데 내년의 세수를 보면은 그 국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올해보다도 적어요. 2.8조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 세수 기반이 줄어드는데 확장 재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두 개가 양쪽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격차가 벌어진다는 따라가는 거죠.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쓸 예, 거냐라는 맞는 걸 말씀입니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장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세 분 다 공히 좀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들이 뭐냐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그다음에 확장 예산이 정말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고 그거는 사실 뭐 크게 이견 여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마중물 역할,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도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민간 경제 활력 어떻게 끌어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되겠나 안 되겠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아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내년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27.5% 그래서 5조 2천억 원이 늘어서 23조 9천억 원이 되는데 총량으로 따지면은 뭐 전체에 비하면은 큰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차 교수님 말씀대로 증가율로 보면은 정부의 상당한 의지가 또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쪽에 1.7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이 차 같은 신성장 산업의 3조, 핵심 부품 자립화 2.1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부터 이번에는 먼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경기 그러니까 부양을 위한 마중물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의 그러니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뭐 그런 쪽에다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네. 지금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과 R&D 예산으로 지금 24조 1천억을 지금 그 예산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비해서 17.3%나 지금 증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만 사용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의 이 나름대로의 그 혁신 성장에 상당한 이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는 것이 SOC 예산이 있는데요. SOC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22조 3천억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부양을 위한 예.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 정권은 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둬왔던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혁신 성장이라는 걸 통해서 일반 민간 기업들 그리고 또 SOC 예산을 통해서 그 건설 경기를 부양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민간 경기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저는 질문을 이제 산업적 측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차 교수님께서 아예 SOC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거니까요. 장 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활력을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저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R&D 자금과 SOC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예. 민간 부분에 분명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지방에서 그 사업들이 발생이 예. 되고 그 사업에 연관돼 있는 여러 기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복지 재정의 지출을 급격하게 높이는 것 이것은 좀 비판받아야 하지만 저렇게 뭐 R&D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부분 그다음에 SOC 사업 이런 부분에 투자를 강화하고 예. 비율을 좀 높이겠다, 증가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잘한 선택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에 더해서 사실 R&D 예산도 17.3%가 늘어나서 24조 원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김평론가님한테 한번 말씀 네. 듣고 뭐 필요하면 이제 다른 두 분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R&D 예산 규모나 이게 뭐 우리가 GDP 대비 규모는 뭐 전 세계에서 뭐 넘버 원이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긴 합니다만 SCI라고 그러나 우리 논문 같은 거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게재되고 이런 것 같은 걸 보면은 별로 들어간 돈 대비 아웃풋은 그러니까 성과는 별로 없다 이런 사실 지적도 함께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R&D 예산 늘린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체질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통령 어제 시정 연설 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 공정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 공정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대기업과 재벌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시장 실패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커요. 독과점이 심하다 이 독과점이 말씀인 심하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R&D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도요, 이거를 실용화해서 상품화해서 경제 이득을 얻는 데까지 가는 데의 고리는 지금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이 독과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기술 탈취와 예. 그 다음에 그 전속거래제도 같은 게 예,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존속거래제도라는 게 이제 그 협력업체 뭐 이런 걸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거를 경쟁을 없애버리는 체제로 대기업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효율성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경쟁을 위해서. 경쟁력을 예.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가를 절감하고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술 혁신된 기술을 대기업들이 다 기술 탈취를 해가거나 이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R&D 예산을 많이 투자한들 그것이 실용화가 되겠습니까? 기술이 개발은 되겠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정 부분에서 시장의 예. 공정 부분을 어제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참 저는 아쉽고요. 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인가 어제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담합을 한 걸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냥 종료 처리했다는 거예요. EU에서는 이거에 뭐 200억인가 400억을 부과했을 정도의 큰 범칙금을 건데, 부과했는데. 범칙금을. 예, 그런 정도인데 지금 공정위를 제대로 동작하게 해서 공정시장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돈을 넣는다고 그 시장 환경이 바뀔 것이냐. 저는 규제개혁이나 돈을 넣어서 그 세세한 부분을 그 소부장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그 경쟁력 확보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체질,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또 언급할 수 있는 게 차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희 평론가의 말씀에서 100% 공감하는데 아마 대통령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장의 공정성 부분을 어제 만약에 시정연설도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어제 사실 그러니까 시정연설에 그것이 개혁 드라이버였거든요. 공정을 공정과 내세워서 개혁이었죠. 이제 예. 개혁을 드라이버 하겠다는데 집권 후반기를 그렇게 하겠다는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 대한 것까지 강조했을 경우에 이거 또 다른 뭐 재벌 개혁 아니냐.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재벌 개혁이 몽둥이까지 드러내면 맞습니다. 그럼 이건 예.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한다면서 뭔가 또 재벌에 대한 몽둥이를 드러낸다? 가지고 있다?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폭풍 자체가 경제 심리를 상당히 그러니까 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억누를 수 있다. 그러한 고민이 아마 반영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또 선임이 됐습니다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공정이라는 핵심 키워드 안에 그냥 그러니까 녹여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굳이 뭐 시정연설에서 부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에서 하고 있으니 하고 쭉 해왔던 부분이기 굳이 때문에. 부각을 시켜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안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언급을 하셨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단기 정책이 있고 중장기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장기 정책으로서 언급을 하셨으면 전 됐다고 예,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규제 혁파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 혁파 부분도 지금 소득주도 성장 부분 외에 규제 혁파 부분도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규제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논의조차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용만 회장 말씀하신 박용만 거죠. 회장께서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는 버려진 경제가 자식이라고. 버려진 자식이자 서자의 취급을 받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저는 뭐 짚어야 될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이 안 된다는 것이 야당 탓이다라는 김상일 평론가님의 말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고치고 규제를 혁파하고 개혁하는 것 여당과 청와대의 몫이죠. 대통령의 몫이죠.
자, 우리 이런 규제를 개혁합시다. 법안을 좀 바꿉시다라고 야당을 대화와 설득하고. 토론장에 데리고 예. 와서 설득해가지고 고쳐야죠. 지금은 무슨 상황입니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 이런 상황이고요. 규제 개혁 혁신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뭐 확장 재정하고 사회 기반 SOC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혁신 없이 기업의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높아지지 않죠. 단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자동차에서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지난 2년간 2조 원을 했는데 99%가 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이런 규제 개혁조차 하지도 않는 이 정부 여당, 이건 무책임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제 혁신, 개혁,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평훈 그러니까 의원님 여당의 예. 책임 부분을 강조하신 거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야당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할 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파열음이 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분야예요. 네. 경제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사회 분야의 파열음을 그러면 경제로 경제 옮겨와서. 분야까지 가져와서 다 같이 안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회 알겠습니다. 분야에서 집권 여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일정 부분 수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1순위 1이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 있는데 1순위가 안 되면 2, 3순위 일은 다 그냥 버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짧게 하나만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김상일 평론가님의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들께서 야당은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한 논의회장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야당은 별로 관심이 없는 네. 것처럼 네. 혹시 비춰질 수 그럴 있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당이 먼저 논의 안건을 갖고 이거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할래요? 라고 논의회장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야당이 먼저 우리 규제 혁파 이렇게 먼저 합시다라고 네. 야당한테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건 무책임한 그러면 모습이죠. 소장님 보시기에는 여당이 그 논의의 장에 그런 중요한 경제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슈들을 뭐 규제 해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규제 관련 법안을 상임위라든지 원내대표단 이런 곳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 많이 일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상임위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 중심 제도로 돼 있고 거기에 법안이 계류가 돼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여야 간에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OC 얘기를 우리 차 교수님이 아까 잠깐 하셨는데 네. 저는 좀 따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의 논점은 뭐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는 안 하다가 왜 이제 해서 이제라도 한다 뭐 이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SOC 쪽의 부분이 예산 투입 대비 사실은 인력 창출 효과라든가 단기적인 부양 효과가 크다라는 건 사실은 뭐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향후에도 경기 부양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이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쪽으로 뭔가 정책적인 변화도 좀 유연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지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SOC 예산이 22조 3천억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보다 12.9% 올린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건설 투자에서 공공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20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 진보 정권이 이 SOC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가 바뀌었다는 그 부분. 그것이 그건 그러니까 물어봐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실 그러니까 역대 보수 정권들은 불필요한 SOC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했지만. 자신들이 취직을 가시한 식으로 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 진보 정권의 시각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SOC 사업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방향의 전환, 예. 생각의 전환 자체가 저는 시장이 던져주는 심리적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예전에 미국이 1930년대 로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했었던 뉴딜, 소위 말하는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공공 투자를 대거 늘려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온 거는 사실은 뭐 이건 뭐 검증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난번에 왜 그 예타 면제하기로 했던 몇 가지 있었잖아요. 저 남부 쪽에 이렇게 네, 철도 GTX. 네. 건설하고 등등등 뭐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여서 뭔가 일자리라든가 어떤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런 건 또 적절한 예산 투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않습니까? 예. SOC 사업에 관한 투자는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저렇게 이제 내년에 SOC 사업을 늘린다고 하면요, 각 이제 지자체와 각 부처에서는 정말 이거 우리 뭐 해야 되지라고 막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도로를 하나 더 놓고 뭐 댐을 하나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을 돈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예. 이 빚을 낸 예. 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 차 교수님께서 보수 정권에서 불필요한 SOC 사업 때문에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례를 좀 물어보고 아니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예, 그런 식의 예, 예, 인식을 예. 해왔다는 그 그러면 진보 정권 인식을 대변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두 가지 좀 질문을 그럼 드릴게요. 장수 의원님한테. 첫 번째는 그 예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로 근거는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정부 초창기 때 SOC 예산이 대폭 줄었었잖아요. 네. 처음에. 그때 야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SOC 예산을 이렇게 너무 줄이는 거 아니냐. 그게 갖고 있는 여러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좀 있어서요. 네. 그러면은 안 할 때 SOC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인다고 이를테면 야권에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늘리니까 늘렸다고 지적을 한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야당에서 이제 SOC 사업, 불필요한 SOC 사업을 했다라고 막 비판하는 거는 선거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총선용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사업을 개발해줘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이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죠. 토건 경제라는 것은요. 네. 사실은 단기 부양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건을 해놓으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토건된 것을 어떻게 이용할까로 그 다음 심리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자전거 도로가 눈앞에 보이네. 예.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쓰게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그 투입 대비 산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경기장 활용 못하는 그렇죠. 그런 식인 예. 거군요. 아이디어는 계속 있으나 그만큼의 효율성을 내지 효용성은 없다. 못한다라는 예. 것인데 그래서 SOC도 경제 분야 SOC를 많이 늘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구체적으로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공유 기반 시설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유 기반 테스트 시설. 베드들이죠. 아, 각 예. 분야에 테스트나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거를 지금처럼 조금 늘리는 게 아니라 확 늘려서 대기업 수준으로 투자를 못하거나 실험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경쟁적인 그런 실험도 하고 시제품도 네. 만들어보고 이런 쪽으로 경제 분야 SOC를 늘리는 쪽으로 확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즘 생각하고요. 유행하는 공유 주방 같은 거를 정부 그렇죠, 차원에서 이제 그렇죠.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한테 쓸 수 있게 그렇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군요. 드론이다. 그러면은 드론 테스트 베드를 큰 규모로 해주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굉장히 뭐 나노 입자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럼 나노 입자 뭐 그런 거 우리 했잖아요. 그런 걸 더 크게 해주고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네.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생활형 SOC 쪽으로 가는 것은 뭐 삶의 질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역시 좀 그 들어요. 민간 활력을 끌어내는 데는 좀 부족할 수 저도 이 있다. 부분 한 예, 말씀만 그러시죠. 보태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경제형 기반 시설 조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지금 정부 SOC 예산이 그 부분이 얼마만큼 배당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김산일 평론가가 표현했던 예. 토건식 SOC에 상당한 부분이 아마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장승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SOC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정부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상당히 면제하는 경우가 그런 식으로 많거든요. 가죠. 물론 예.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정치적 이해가 상당히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하라고 해서 바로 국회 예산 심의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 정말 꼼꼼하게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야당이 총론적으로는 반대를 하면서 강론에 들어가면 자신의 지역구 이해하고 맞으면 그걸 또 어물쩍하고 예. 넘어간다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뭐 그 여야가 항상 바뀐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항상 되풀이 되었던 이런 측면들의 구태가 이제는 조금은 예. 이 지양돼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저희가 한 10분 남아서요. 크게 이제 질문을 이제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마지막 결론 질문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민간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 예산에 이제 심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이따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내년에 큰 비중을 차고 있는 복지, 일자리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일단 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안배를 해가지고 마지막 질문까지 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 소장님부터 한번 해보죠. 네. 복지 쪽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하다, 경직성 예산이다 이런 네. 부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충분히 있다는 우리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를 조금 이렇게 좀 줄이거나 또 한다면 어떤 부분들로 좀 접근하면 이 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없다. 네, 이미 그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잘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예산의 지출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불가피한 지속적으로 나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 인상한다고요. 연 3조 원 매년 투자해야 됩니다. 아동수당 매년 2조 원씩 더 투자를 해야 되고요. 문재인 케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4조에서 7조 가량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국가 예산, 재정 파탄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우리 뭐 국민들 예. 뭐 더 삶의 질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예. 높이자 예. 그런 차원으로 해서 퍼주기식으로 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폭탄 돌리기는 우리 후손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되게 잘못된 정책 수단이고 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해야 돼요. 예.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거죠. 증가의 폭을 좀 줄이자. 복지 예산의 증가폭을 줄이자.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령연금 뭐 연 2조 원, 3조 원 더 줄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한 반으로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좀 예산 살림살이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 쪽은. 네. 예. 아니 고령연금 예산 왜 30만 원만 줍니까?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속도는 이제 정소환님께 보시기에서는 우리가 과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경제 과순이다. 구조상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려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과 한 1, 20년 뒤에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있는 우리 네 사람이 다 사실은 이 복지 예산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 미묘한 문제라서요. 김평론가님 어떻게 이 복지 예산 일단은 관련해서. 일자리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한.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니까 국가가 그거에 좀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취업자 수 이야기를 하지만 30, 40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60대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단 사실은 말이에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분야인데 네. 그 내년에도 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 분야가 한 9천억 이상 늘어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방향은 맞다고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니까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네,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일자리 예산은 21.3% 올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21.3% 올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치중하는 것은 좀 뭐 맞지는 알겠습니다. 않는 것 같고요. 예.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민간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로 장려 세제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EITC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소득을 통해서 일자리를 하겠다. 이거는 좀 줄이고 네.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쪽으로 그래서
기업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로장려금을 줄 때도요. 지금은 어떻게 주냐면 기업에다 주잖아요. 예. 그 기업에다 주면은 이게 그걸 가지고 세금이 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줘야 된다는 말씀. 직접 주는 거와 기업주에게 주는 거를 동시에 어떻게 그 조합을 잘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좀 약간 정교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늘어나는 건 예. 어쩔 수 없지만 예. 효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보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짧게 하시네요. 정말 짧게 할게요. 9월달 일자리 증가가 34만 명이 됐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자랑하셨고. 예, 예, 예. 근데 30시간 이하 60세 이상 일자리가 38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30, 40대, 50대 일자리가 4만 개가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소모성 일자리 창출, 이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에도 그렇게 불구- 얘기하시면은 노인분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성 일자리라고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중장년층들에 대한 일자리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또 뭔가 버는 예. 그러한 일하는 복지가 그래 좀 더 낫다는 것이 어제 대통령의 예, 판단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저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제 물론 20대, 30대, 40대 상당히 경제적인 그러니까 활력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들이 아주 양질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네, 그런 네. 부분들은 그렇게 민간 기업의 몫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정부 입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일자리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대로 복지 누수에 대한 그렇죠. 이러한 부분 제도적인 그렇죠. 그 허술함을 예. 어떻게 지금 보완할 것이냐가 더 큰 맞는 문제가 말씀입니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좀 확장적으로 가면서 이런 비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있는 예산을 더 효율화하고 소모적인 부분들을 줄이는 것도 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 경제에서 지속 가능성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이 일자리 필요해요. 그러나 이건 단기적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세수 기여로 많이 이어지지 예, 않아요. 문제는 아까 제가 세수 얘기했지만 작년보다 2.8조가 쪼그라듭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숫자로 2.8조지만 실제 2.8조가 쪼그라드는 게 네. 아니에요. 왜? 올해 뭐가 있었습니까? 유리세 감면분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유류세 감면분이 수조를 거둘 걸 안 거뒀기 때문에 실상 쪼그라드는 부분은 5조 이상이 더 큰다 얘기죠. 줄어든다고 봐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고 선순환되는 네. 일자리 창출로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예. 예.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 예산을 확장적으로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게 그걸 뭐 찬성하시는 국민들께서 다 이제는 분명히 않으실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효율성 측면에 대한 얘기들이 참 예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는 기존 예산 집행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도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뭐 저희가 한 2, 3분 남아서요. 각자 한 1분 정도씩만 나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 포인트를 여야가 좀 집중적으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 한 포인트씩만 짧게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 교수님부터 먼저. 저는 뭐 일단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그렇다면 국회 시간이거든요. 예. 국회 시간이 좀 더 충실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어제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이어서 지금 아마 12월 2일 아마 예산 통과 마지막 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많이 남을 수 있지만 항상 정치적 공방으로 하다가 네. 실질적인 예산 심의 자체는 완전히 격가지가 돼버리는 이러한 구태는 이제는 좀 스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소장님. 빚을 내서 경제를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 분명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어차피 예결위원장을 또 야당이 갖고 있으니까요. 예. 이 빚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예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줄여서 비교적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예. 저는 뭐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 이런 거는요 사실은 말의 표현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빚도 왜 레버리지라고 합니까? 네. 빚이지만 레버리지 지렛대처럼 경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형 부채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투자형 부채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투자형 부채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지 자기 개인들, 국회의원들 개인의 사욕을 위한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중에 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총선이 임박했구나라는 그거를 두 분께서 뭐 장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 걱정하시는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이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그래 이번만큼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정쟁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예산이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쓰일지 또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좀 잘 쓰이게 어떻게 하면 할지 이런 부분들 잘 이번에는 여야가 좀 잘 챙겨주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장 소장님, 김상현 평론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 했죠. 여기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도 경청하겠다 해서 통합의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한국당의 반응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차가웠죠. 자, 이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일상화된 제도 속 불공정까지 없애라는 국민 요구에 못 미쳤다며 공정을 뿌리내리는 개혁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혁신, 포용, 평화의 가치도 바탕에 공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33분 연설 동안 공정을 27번 언급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민들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교육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건 시급한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법 처리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협치의 필요성, 통합과 속도 조절에도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야유를 보냈고 검찰개혁, 공정이란 단어엔 팔로 X자를 그리며 반발했습니다. 연설 직후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국당 쪽으로 걸어가 악수를 청했지만 대부분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모시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내용도 내용이긴 한데 물론 이제 대통령 얘기가 이제 야당 측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은 참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굳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렇게 연설하는 중간에 대놓고 저럴 필요가 있느냐. 뭐 야유도 야유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해외 국회에서도 어떤 뭐 항의 의사 표시로 어떤 당의 의원들이 뭐 가면을 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네. 사실 그러한 수단은 자주 쓰면 쓸수록 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구나라고 그렇죠. 예. 하는 국민들의 어떤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네. 그리고 국회라는 공간은 사실 바른 시간을 주고 충분히 넉넉하게 얘기하고 또 이제 듣는 사람도 이견이 있든 호불호를 떠나서 그것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게 정치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어떤 광장에서는 사실 서로 간의 의견 표출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거 하지 말고 대신에 논쟁해라, 논쟁하는 건 좋은데 예의는 지켜라라고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의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놓고 뭐 X자를 자꾸 긋는다거나 사실 뭐 예전에 피켓이라든가 이 그 손펜발 같은 걸로 뭐 차라리 거부에 그러면 덜 했을 네. 것 같은데. 그렇고 이제 그것만 예. 붙여놓고 유심히 듣고 있으면 차라리 좀 더 평화로운 예. 의사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매사에 그러면 계속해서 X자를 그을 것인가 예.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야당 입장에서는 네. 예, 그것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저거 보면서 저 장면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게 국회에 그 밑에 본회의장 좌석 있는데 위에 보면은 관람석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린 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많이 하던데 그렇죠. 혹시 어제 그런 장면들을 특히 대통령까지 온다고 그랬으니 그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훨씬 더 좀 마음에 좀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러는 거 혹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살짝 사실 좀 들긴 했습니다. 뭐 그건 이제 확인을 못 해본 바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언급을 좀 할 수는 없고요. 근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제 연설이 끝나고
이제 나갈 때 한국당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뭐 이렇게 청했다고 그러는데 일부 의원들 막 나가는 사람까지 잡아서 악수했다 뭐 이런 네.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뭐 야당이라도 악수하는 거 정도는 또 좀 쿨하게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이것도 좀 썩 또 좋지는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연설 끝나고 나서 있는 일들도 하나의 절차이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뭐 관례라든가 이런 것들 뭐 우리 사회 상규상의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대통령이 퇴장할 때 또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이 조금 남아 있다가 글쎄요. 기립도 해주고 또 인사도 한번 하는 네. 대통령도 자주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이라도 예, 마찬가지죠. 그렇으면 이제 네. 한번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되는 사람은 이 얘기도 할 법한데 굳이 이렇게 불이 나게 일어나서 네. 돌아가는 모습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뭐 이게 사실은 좀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데 그 할 게 얘기가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요. 바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또 어떻게 좀 이해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핵 촛불 집회가 상당히 좀 거세게 일었죠. 네.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계엄령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현재 한국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그 문건을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문건이라는 거가 여기서 굉장히 어떤 확실한 어떤 객관적 증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 싶어서요. 네. 계엄령 문건이 이번에 추가 폭로된 건데 이제 몇 가지가 더 드러났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NSC가 개최됐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관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엄에 대해서 그 서울 장악을 하는 방안이 확실히 마련되었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이 내려졌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검토해 볼 만한 것은 이 문건이 나온 것 자체는 검토를 했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진지하게 이걸 회의를 실행할 했는지. 그 계획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될 테고 한간에서는 이제 이 계엄을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1980년이라든지 옛날 독재 시대 때 거를 좀 참조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건이 나왔고 군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검토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실행 계획하고 연동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왔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렇게 잠복이 되어 오다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었다라는 추가적인 폭로가 나오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계엄령 논의의 핵심은 이게 그러니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정말 국무총리였으니까 충분히 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 위치이긴 했으니까 그게 확인이 되느냐 여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소 고발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비치고 있고 실제로 예, 보수 쪽 네. 단체가 고발을 했더군요 인권센터를. 그렇습니다. 계엄령의 뭐 개짜도 못 들었다라고 예. 완전히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진실이 완전히 갈려 있기 반대죠.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진실 공방 영역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소고발 입장을 밝혔고 또 실제로 보수한 단체가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권센터 측의 반응이 좀 의외였습니다. 잘했다. 오히려 우리는 그걸 네. 반긴다. 검찰에서 좀 이를테면 뭐 조 장관 가족 수사하듯이 이 문제도 좀 이렇게 샅샅이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또 내놔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이제 사실은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 고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입장이었을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그거를 고소 고발을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찔려서 그렇죠. 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할 아니냐 수 이렇게 있죠.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조사가 앞으로 잘 진행될 건지 이 부분은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연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으로 도피를 해 있는 상태라서 아직 못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현 정부에도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연천 사령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무사령관 재직을 했고 심지어는 육군참모총장 임명설까지도 나왔던 예, 그런 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작년 말쯤에 이 문제가 본격 불거졌을 때는 조연천을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이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검찰이 부실하게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민군 합동수사단이 꾸려져서 군 검사와 민간 검사가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군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근데 이제 조연천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늦었고요.
예, 작년에 이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예, 그래서 뒤늦게 미국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현재의 정부 당국자들한테도 좀 민감한 그러게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 소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뭐 어떻게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 이게 국민 여론에도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군인연금 한 월에 450만 원 정도 나가는 맞아요. 거. 그 얘기도 나왔었죠. 그것도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돈은 그 양반한테 가고 있는데 그 양반은 어딘지 소재를 모른다. 네. 언뜻 생각하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총선 전국이 이제 점점점 이제 가까워가는 상황에서 네. 이 조 전 사령관이 만약에 진짜 뭐 붙잡히거나 또는 본인이 자유로 귀국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소위 말해서 전국에 또 굉장히 또 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군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격동의 상황이 오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부터 사실은 아까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아주 치밀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예산의 네.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과연 심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벌써부터 이제 약간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 혹시라도 이게 상황이 또 확대가 되면 내년 예산안 심사는 또 공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요. 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일단은 현재 상황 봐서는 예산안 심사라든가 전국에 일단 크게 아직은 이렇게 뭔가 변수가 네. 될 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산 심사 따로 가는 거고 또 이제 계엄령 문제는 또 따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글쎄요 예산안 심사 같은 경우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확실하게 심사를 해서 많이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또 SOC라든지 건설 예산 쪽은 지역구 예산들도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쪽지 예산 형태로 또 끼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사실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그런 거래들이 다른 이슈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또 우리 국민들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산 심사하고 이 계엄령 문제라든지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투트랙으로 놓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정경심 교수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 중에 인터넷을 잠깐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면이 나오는군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부인이죠. 검찰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포트라인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7차례 소환 조사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포트라인에 안 섰죠. 근데 네. 오늘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때는 이렇게 포트라인에 쓴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포트라인에 섰다라는 거를 어떻게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그동안에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것은 수사에 관련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포토라인에 섬으로써 피의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검찰의 의지가 이제 큰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나 검찰에서 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그렇죠. 잡아왔는데 마침 이제 이게 걸려 있었던 것이죠. 정경심 교수 문제랑. 예.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혐의를 파악하고 이제 자백을 받아내는 그쪽으로 신경을 쓰면 됐지 굳이 얼굴을 이렇게 노출시켜가면서 공개 소환할 필요를 또 검찰로서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검찰의 수사하고는 다른 그렇죠. 사법부의 심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사법부에 대한 부분은 뭐 출두를 할 때에 출석을 할 때 뭐 비공개로 한다거나 이런 원칙이 정립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포토라인에 나온 것이고 하지만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방금 화면에서 확인했듯이 언론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환할 때 왜냐하면 피해자 네. 신분이나 참고인 신분인데도 다 이렇게 마치 죄인인 양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이제 소환을 해서 포토라인에 안 서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착이 좀 돼가지 않을까 기대도 들고 그러니까 법원의 이런 부분도 저렇게 얼굴을 가려주니까 저것도 좀 일부 좀 인권적인 부분을 배려했다는 생각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될 거냐 네. 이 여부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크게 보면 변호인단 측에서는 오촌 조카 조범동의 사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잘못이 더 씌워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좀 관전하고 계십니까? 네, 그 앞서서 있었던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한번 됐는데 됐었죠. 예, 그 기각의 사유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증거들이 많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근데 지금 검찰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제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하드디스크 이거를 이제 반출한 것으로 돼 있어서 증거 은닉 내지는 증거 인멸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 전 장관 동생 사례하고는 또 차이가 좀 다를 있는 수 있죠. 부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죄목이 좀 더 많은데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뭐 그거 인정을 한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 교수 측에서는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예, 이런 측면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뭐 이게 발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조 전 장관 동생에 비해서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가능성은 더 높지 높다.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큰 변수는 건강 문제 아니에요? 예, 건강 문제인데 글쎄요 그 정경심 교수나 그 변호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증명을 했는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에서 그 뇌종양과 뇌경색 관련된 부분에서 진단서를 요구를 했고요. 네. 저도 나중에 그 뒤에 살펴보니까 그 제출했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서울의 큰 병원의 진단서인지 아니면 이제 동네 네. 이를테면 이제 클리닉의 진단서인지 그거는 뭐 제가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사상으로는 진단서는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출은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파악하기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인가 이 부분은 또 관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판사 영장실질심사를 네. 하는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할 문제겠죠. 시간이 좀 한 1분 남아서 다행히 이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네. 안 되느냐 이 이분법적인 결과에 따른 네. 영향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판결 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다른 문제거든요. 문제죠. 네. 네. 구속이 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구속이 안 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세간의 인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예. 구속이 되면 이게 유죄로 가는 전 단계로 보여지는 거고 정치적 파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또 정 교수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구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굉장히 많은 하중이 실려버렸어요. 특히 검찰 네. 개혁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여론이 예, 커질 예, 것이고 안 되면은 이제 별거 없으니까 검찰이 무리한 거 아니냐 이 여론이 또 커지게 되는 뭐, 구속만 가지고 너무 예. 많은 판단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이 됩니다.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심지어 뭐 윤 총장 뭐 퇴진에 이제 어떤 계기가 될 것이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왔으니까 네. 사실 그걸 검찰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이제 공소유지를 위해서 유죄 입증을 위한 준비를 또 그만큼 철저히 잘 했겠죠. 어쨌든 법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네. 이거는 뭐 빠르면 지금 기사상으로는 오늘 저녁 늦게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 교수가 중간에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조금 심사 과정을 좀 늦춰달라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네. 내일 새벽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뭐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정도에는 정 교수의 이 영장 발부 여부가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평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요,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좋은 통계가 몇 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국가 경쟁력 순위, 국가 신용 등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연설문에는 없었지만요, 1인당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는 것도 좋은 지표에 추가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통계는 좋은데도 국민들은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일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제 대통령 연설 중에서 저는 그 실마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공정이라는 표현이 30번 가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좋은 통계와 낮은 체감도의 원인이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 있는 불공정성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아져도 그 수혜가 일부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수치는 좋은데 체감도는 낮은 이른바 평균의 함정에 우리 경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고위층의 이 스펙 품앗이와 같은 사회적 불공정성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포장된 경제적 불공정성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